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참고로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치킨을 획득했죠. 과연 다음 주에도 치킨을 획득할 만한 기업이 있는지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은 갈 길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이 어떻게 상장을 했는지, 그리고 저 기릿은 얼마에 팔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창케미칼, 대신스펙, 그리고 HPSP. 첫 번째 영창케미칼은 상장 첫날에 공모가가 18,600원이지만 하지만 그거를 단 한 번도 넘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하락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첫날 종가에 매도를 했다면 16,450원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 11%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면 저 기릿은 얼마에 팔았나 봤더니 지난번에도 저 기릿이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영창케미칼이 생각보다 낮은 수익을 주거나 아니면 혹시나 공모가보다 낮은 거래로 거래가 된다면 그때는 그냥 쭉 들고 가면서 상황을 지켜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 기릿은 뭔가 좀 거창하게 말했지만 아직까지 몰려 있다는 거, 일단은 다음 주까지 지켜보고 만약에 주가가 또 올라온다면 그때 매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영창케미칼은 1개월짜리, 2개월짜리, 3개월짜리 각각 9% 내외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영창케미칼에 청량하신 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대신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릿은 패스를 했고 상장 당일에는 2270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흘러내려서 결국 2135원에 마무리가 되었으며 두 번째 날 또 큰 변동 없이 마무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스펙에 청량하신 분들 전부 다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다음으로 어제 상장했던 캡입니다. HPSP 따상에 정말 진짜 한 1초도 아닐 것 같아요. 한 0. 몇 초? 그 정도 닿았다가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저 길이 또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열심히 따상에 매도하려고 엄청나게 눌렀거든요. 그런데 결국 실패를 하고 5만원에 매도했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HPSP 더블로 출발하고 따상은 정말 0.1초 찍고 그 다음에 쭉 흘러내려서 종가는 43,250원으로 그래도 한 주당 2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랜만에 치킨 가격을 획득했다는 거 매우 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5만원에 매도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24,885원의 수익을 거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기릿은 한 개를 받았죠. 하지만 아마도 기르분들 중에서 두 주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바로 매도했다면 수익이 무려 5만원이기 때문에 야, 진짜 오랜만에 공모주하는 기분 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맛있는 거 꼭 사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PSP에 1개월짜리 보유수가 8.8%가 있다는 거, 6개월짜리가 35%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매도를 하지 않으신 기르분들이 있다면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IPO한 기업 두 가지가 있었죠. 루닛 그리고 IBK 스펙 18호, 이 두 개가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루닛 같은 경우에는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장일 예정은 21일, 그리고 기관 경쟁률이 너무 안 좋았죠. 7대1로 거의 최악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공모가는 좀 많이 낮춰서 3만원까지 낮춘 걸 확인할 수 있었기에 저 기릿은 지난주에 바이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일단 균등 배정 정도는 청약을 하시고, 그리고 플러스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진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너무나 안 좋아서 그런지 증거금이 409억밖에 안 물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없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균등 배정 수량은 15개 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고, 저 기릿은 하나에 3만원이기 때문에 10주면은 3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금액 부담이 조금 크고 혹시나 손해를 본다면 몇만원 정도, 그러니까 치킨 한두 마리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15주가 아니라 10주만 받았다는 거,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루닛은 패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IBK 스펙 18호 청약이 있었습니다.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장일은 다음 주 금요일, 기관 경쟁률은 얘가 루닛보다 낫네요. 1137대1, 균등 배정 수량은 22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방금 전에 봤던 그 두 개죠. 루닛 그리고 IBK 스펙 18호 어떻게 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루닛입니다. 설명은 이미 처음에 다 했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청약을 하신 분들은 혹시나 상장 초반에 3만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야,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바로 매도하시면 되고, 만약에 빠진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그냥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아쉽지만 그냥 손절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루 이틀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봤다가 추가 매수를 조금
해서 조금 더 큰 수익을 노리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각자의 전략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루닛에 청약하신 여러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안 하셨다면은 저기릿이 어떻게 매도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도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은 손해를 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주 금요일날 상장하는 기업이죠. IBK 스펙 18호. 스펙 같은 경우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가격 주면은 그냥 바로 매도하시면 되고, 이번 주에 상장했던 스펙처럼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은 그냥 쭉 들고 가다가 혹시나 나중에 2,500원, 3,000원 위로 올라간다면은 그때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메인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이 무려 5가지나 있는데 이 기업들을 우리가 청약을 할지 말지 깔끔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5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성일하이텍은 우리가 목요일날 미리 공부한 바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폐배터리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정말 심플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그냥 우리가 쓰는 배터리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배터리에서 쓸모있는 부분을 뺀 다음에 그거를 그냥 믹서기에다 탈탈탈 갈아요. 그런데 그렇게 갈아봤자 그냥 쇳가루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를 또 하나하나 분리를 해서 이렇게 아래 있는 것처럼 황산 코발트, 탄산 리튬, 황산 니켈, 황산 망간, 구리 이런 식으로 각자 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벌써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걸 체크할 수 있고, 앞으로 성장세는 당연히 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하죠. 바로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는데 기관 경쟁률이 2269대 1 역대 최고치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은 와중에 의무 확약이 38%라는 거는 아마도 기름들이 이게 엄청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름들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관사는 3가지가 있습니다. KB 대신 삼성. 다만 삼성은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KB 아니면은 대신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둘 다 없다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목표가는 한 주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0.8주, 0.7주 그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니 결국 많이 받아봐야 균등으로 한 주란 소리인데, 하지만 공모가가 5만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5만원 이상의 수익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는 목요일날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기업 ICH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 청약일은 19일부터 20일, 공모밴드는 34,000원에서 44,000원. 뭐하는 기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기초 소재, 복합 소재, 첨단 소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 읽어보자면 IT 기기 소재 부품을 제품화해서 자체 양산, 공급하는 친환경 유연 소재 기반 첨단 회로 소자 전문 기술 기업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기름분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저 기릿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저 기릿도 처음에 공부했을 때 이게 뭐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진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IT에 관련된 소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친환경에 관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충분히 경쟁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계속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업은 기초 소재, 그리고 복합 소재, 첨단 소재 이 3가지를 전부 다 하는 기업입니다. 보통 기업은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특화돼서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기업은 이 3가지를 전부 다 다룬다고 하니까 그만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초 소재 기술, 복합 소재 기술, 첨단 소재 기술을 봤을 때 각각 대표 제품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초 소재는 기능성 테이프를 들 수 있고, 그리고 복합 소재는 전자파 차폐 가스켓, 마지막으로 첨단 소재는 MFA를 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제품들을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등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21년도 기준으로 기초 소재가 18.2%, 복합 소재가 23%, 그리고 첨단 소재가 가장 높네요. 5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그냥 단순히 IT 기계에 국한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네트워크 장비 내장 안테나 및 부품, 디스플레이, 방열, 복합 소재, 자동차 전장, 가스켓 제품 등 확장이 가능한 거는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3가지 있죠. 기능성 테이프, 그리고 전자파 차폐 가스켓, 마지막으로 MFA. 이게 도대체 뭔지 각각 30초만 써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성 테이프 소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야 이거 뭐 절연 테이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딱 스마트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기판도 있고 엄청나게 복잡한, 솔직히 우리가 봐도 이게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그러한 엄청나게 복잡한 기술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접착입니다. 접착. 그 안에 들어있는 소재와 부품이 서로 붙어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붙일 때 야 거기 있는 스카치 테이프 하나 갖고 와봐라, 아니면 50 본드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해서 붙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능성 테이프가 필요한데 그걸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 깔끔하게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자파 차폐 가스켓이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뭔가 봤더니, 자 전자제품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부품들은 전자파에 매우 민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다면은 서로 오류를 일으킬 확률이 꽤나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ICH는 전자파 차폐 가스켓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 당시 가스켓은 금속 물질로 두꺼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다시피 갈수록 얇아지는 게 미덕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두꺼울 수가 없기 때문에 ICH는 방막형 필름으로 구조 변경이 성공을 했고, 그 이후에 바로 이 제품이 ICH의 매출 성장을 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다시피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보다시피 복합 소재 기술 전자파 차폐 가스켓은 23%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첨단 소재 기술 MFA가 다 가져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MFA란 필름형 테이프 안테나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유연한 필름 위에 니켈 구리 방막층의 패턴 형상을 구현한 연성 안테나 소재라고 합니다. 뭔가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정말 쉽게 그냥 말하자면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통화와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이 19년도에 개발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매출 성장을 견인하는 주력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이 제품 때문에 ICH가 이렇게 상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통신이 터지는 거는 스마트폰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태블릿이나 그런 곳에도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나중에는 차량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무궁무진한 곳에 이게 쓰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은 기존에 있던 FPCB 안테나를 대체를 하고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품 설명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봤다시피 이 기업이 친환경 어쩌고저쩌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것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FA의 장점은 바로 공정에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노광 공정, 에칭 공정 우리가 거의 매주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상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공정 안에는 화학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이나 유해 화학 폐기물을 만들어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환경에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MFA는 패턴 회로를 생성할 때 노광 및 에칭 공정을 제거하고 물리적으로만 공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 ESG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친환경 공정이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MFA가 기존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보통 친환경은 좀 비싸던데? 네, 맞습니다. 보통 친환경은 이제 가격이 좀 안 맞아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MFA는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은 바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FPCB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19단계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MFA는 9단계로 공정의 5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딱 보다시피 야 이거 진짜 다 좋네, 그러면 결국 딱 하나다 길이 성능이 좀 안 좋겠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저 길이 또 야 이게 진짠가 라고 싶더라고요. 성능도 나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필름형 소재로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곡면에도 부착이 가능하고 소재 선택도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이 회사가 왜 급성장하는지 알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면은 22년도, 23년도, 24년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50%씩 성장하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괴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살짝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치가 조금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출만 보자면 1분기 실적이 거의 18배가 올해 실적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2분기, 3분기, 4분기에 엄청나게 많이 벌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과연 진짜 이렇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참고로 아래 보시면 물론 1분기가 매출 비중이 조금 적은 건 사실입니다. 18%, 17%, 18%. 그러니까 4분의 1보다는 적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적은 건 아니죠. 하지만 이 기업은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믿어야겠죠. 이 실적이 맞다면은 이 기업은
우리가 청약을 안 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ICH의 자신감을 하나 볼 수 있었는데요. 보통 할인율을 봤을 때 항상 기름분들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15%에서 30%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기업은 상단을 9.7%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나 이 정도 받을 자신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CH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장일은 금요일 예상, 최소 청약 금액은 22만원, 공모가 상당 기준 22만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기관 수혜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월요일날 뜨겠죠. 그때 한 번 더 우리가 청약을 할지 말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특이점을 봤을 때 기술 특례라는 거, 마지막으로 구주 매출이 12%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름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구주 매출이 있는 기업들은 조금은 나쁜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과연 그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ICH 방금 전에 봤던 그 실적, 그거를 달성을 한다면은 진짜 대단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하지만 올해 실적을 딱 봤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안 나오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때는 ICH의 지금 현재 평가를 완벽하게 바꿔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기업이 청약을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 NH투자증권, 청약일은 19일부터 20일, 공모밴드는 2만원에서 23,000원. 기름분들 이름을 딱 보다시피 바이오죠, 바이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에이프릴 바이오는 신약 후보 물질 연구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신약 후보 물질을 임상, 일상 전후로 기술 이전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열심히 약을 만든 다음에 야 잠깐만 이거 좀만 더 가다듬으면은 진짜 좋은 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는 후보 물질을 혹시 이거 사실 분 있나요? 라고 말한 다음에 그거를 파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단백질, 항체 치료제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한데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 3건의 신약 후보 물질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러니까 이미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2021년 10월에 덴마크 소재 룬드백과 4억 4,800만 달러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4억 달러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5,400억 규모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상장 바이오텍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계약금만 봤을 때는 국내 바이오 실적 중에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엄청난 계약금을 받은 바 있을 정도로 꽤나 기술력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바이오다 보니까 혹시 기분들이 야 이거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딱 1분 만에 설명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형 단백질 기술 그리고 항체 기술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에이프릴 바이오는 사파 지속력 기술 그리고 항체 라이브러리 기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며, 그리고 이러한 기업은 국내에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유일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개발 가능한 신약 후보의 종류가 매우 많다고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뻗어나갈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렇다면은 이거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하는데 전 세계는 많은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두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은 두 개밖에 없다고 해요. 첫 번째는 에이프릴 바이오, 그리고 두 번째는 벨기에의 에이브링스라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에이브링스는 2018년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산업회에 인수된 바 있었는데요. 당시에 5조 원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하니까 에이프릴 바이오도 나중에 그렇게 성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 조금 가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립암센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유한양행 등과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5% 이상 주주의 유한양행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무려 11.74%나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한양에서는 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기술이 있다고 했죠. 항체 라이브러리 기술 그리고 사파 기술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사파 기술도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냥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자, 사파 기술이라는 거는 지속형 단백질 신약 제작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자,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그 약이 평생 있나요? 아니죠. 그냥 좀 있다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효 단백질의 체내 지속 시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바로 우리가 전문 용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의학 용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거를 반감기라고 하는데, 몸속에 약효가 남아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파 기술은 반감기를 길게 만들어서 똑같은 약을 맞아도 오랫동안 효과가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루에 3번 주사 맞을 거 하루에 한 번만 맞아도 된다, 이렇게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재조합 항체, 호르몬, 면역 인자 등을 조합해서 혁신적 신약 후보 제작이 가능한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특허로 모든 기술이 보호 중이라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가? 여기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응증은 자가 면역 질환, 염증 질환, 고형암, 남성 불임, 이러한 질환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APB-A1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술 이전이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APB-R3 같은 경우에는 22년에 임상시험이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APB-R5는 계약서를 지금 현재 작성 및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풍차 돌리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매년 전임상 1개, 임상 1개를 실시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성공을 한다면은 에이프릴 바이오에게 엄청난 돈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아직까지는 바이오가 전부 다 그렇다시피 실적이 적자인 걸 확인할 수 있고, 내년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4년도에는 조금 흑자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데 바이오라는 게 그렇게 뚝딱뚝딱 예상처럼 되는 게 아니겠죠. 어쨌든 실적 예상은 이렇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모주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무덤에 들어가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바이오가 상장해서 공모주에서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항상 모든 거는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깨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기관수 예측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우리가 청약을 할지 말지 영상을 따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시총은 2,400억이고 기타 사항은 기술 특례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남은 2개 중에 첫 번째인 신한스펙 10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당연히 신한금융투자, 청약일은 19일부터 20일, 공모가는 2,000원. 자,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가 이렇게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한스펙은 이러한 기업들과 합병한 경력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스펙 10호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당연히 돈이 있다면 해야겠죠. 하지만 다음 주에는 쟁쟁한 기업들이 많은 청약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상대적으로 여기에 돈이 몰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기름들은 야, 어차피 저쪽 다른데 인기 있는데 가봤자 몇 천만원 넣어서 한 주 받을 거 그냥 빈집을 털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스펙은 늘 하던 대로 현금이 있다면 무조건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균등만 하는 거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가 너무 아깝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스펙에 청약하신 여러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기업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빠르게 핵심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기업은 정말 오랜만에 1월 LG엔솔 다음으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코스피에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코스피에 도전한 애들이 분명 있긴 했으나 전부 다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쫓겨나게 되었죠. 청약 철회를 하면서 수산 인더스트리가 LG엔솔 다음으로 첫 번째로 코스피에 상장하는 기업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랑 미래에셋, 이번에는 삼성이 좀 많네요. 그리고 청약일은 7월 20일부터 7월 21일, 공모밴드는 35,000원에서 43,100원으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업을 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섹터가 기가 막힙니다. 바로 원자력이죠. 아마도 기분들 벌써 야, 이제 돈이 얼마 남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발전 플랜트 종합 정비 솔루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비가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산업도 분명 중요하지만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는 정비를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신뢰도 있어야 되는데, 이 수산 인더스트리는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민간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연히 사건 사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밥통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자면 전국 24개 발전 정비 사업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력 10개, 신재생 8개, 원자력 6개, 그리고 국내 원자력 발전 바로 여기 있네요. 민간 정비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고로 민간 정비를 제외하고 전체를 보자면 2등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1등이 어딘가 봤더니 한전 KPS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한전 밑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걔는 제외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 민간 정비에서 1등이라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국내 업체 최초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경상정비 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이 지금 딱 보시다시피 원자력에 관련된 기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수산 인더스트리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들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리고 전 세계가 우호적인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 인더스트리는 일종의 홀딩 컴퍼니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랑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산 인더스트리 아래는 수산 ENS라고 있는데 이 기업이 뭔가 봤더니 MMIS라고 해서 원자로 내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설비 원전 운전 제어 시스템 기술을 보유 중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 ENS마저 완전 원자력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SMR로도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2035년까지 세계적으로 소형 원자로가 650개에서 800기 정도가 건설이 되는데, 그리고 또한 SMR 개발 수출이 가능한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 없는데 그 안에 한국이 들어있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만 보면은 기업 설명이 끝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래요. 우리가 이 기업에서 조금 더 관심있게 봐야 될 거는 바로 원자력 관련입니다. 신정부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재구성하고 있는데 이쪽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마도 기론들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다른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업이나 이걸 할 수가 없고 적격업체에 자격을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격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곳에 수산 인더스트리가 이미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수산 인더스트리가 15%로 아니 길이 뭐 15%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A사가 어디냐면은 한전 KPS입니다. 이 친구가 무려 7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머지 중에 절반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을 수산 인더스트리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말인즉슨 압도적인 1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신규 건설할 발전소에 한전 KPS의 점유율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50%까지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남은 50%는 민간에다가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누구한테 줄까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경력이 빵빵한 수산 인더스트리가 꽤나 많이 가져갈 거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원자력 화력이 40%로 압도적으로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신재생이랑 기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원자력이 많으면 오케이, 그런데 가면 갈수록 화력은 줄어들지 않겠어? 그러면 오히려 이 기업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분명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절대 아니며, 그리고 플러스 아예 완전 화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합 화력으로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서서히 줄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한 이 화력이 없어지면 그 자리를 신재생이 차지하겠죠. 그 정비 또한 당연히 수산 인더스트리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현재 돈을 벌고 있는가? 돈 잘 벌고 있어요. 자, 매출액을 보시면은 쭉쭉쭉 성장하는 걸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작년에는 17%, 올해는 19%까지 올라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돈 잘 버는 기업이네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일단 청약일은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청약 금액은 10주 기준으로 21만 5,500원이 필요합니다. 일단 공모가 상당 기준이고요. 기관 수혜 측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주 화요일쯤에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꽤나 큰 기업입니다. 6,100억이나 되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이 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원자력 관련주라는 게 그 부담을 덜어준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구주 매출이 25%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구주 매출이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박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과연 이 친구는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산 인더스트리 원자력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적을 봤을 때는 꽤나 괜찮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주 매출이 살짝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기관 수혜측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달력을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빵빵합니다.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일단 월화 성일 하이텍 진짜 중요하겠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수는 ICH, 에이프릴바이오, 신한스펙14 이 세 가지는 또 어떤 식으로 할지 월요일날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엔 수산 인더스트리가 있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례를 한다면은 성일 하이텍을 하고 그 다음에 수산 인더스트리를 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면은 ICH와 에이프릴바이오는 상대적으로 빈집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비례를 조금 크게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루닛 상장, 금요일에는 IBKS 스펙이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스크린샷 찍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분들 항상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상장 일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 올렸는데 단 1시간 만에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분들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모주가 이번에 처음이시라면 이 영상을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른쪽 위 그리고 아래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에는 치킨 획득에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저 기릿도 기리분들도 당연히 맛있게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도 당연히 공짜 치킨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